지금 몽골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가 한국어 교육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한국어를 확대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몽골 국민의 82%가 찬성했습니다. 영어도 아닙니다. 러시아어도 중국어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어입니다. 처음엔 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이어질수록 몽골 사회가 한국어를 왜 선택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몽골이 한국어를 선택한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나이 42살 바야르수우 바트에르덴입니다. 몽골 국영방송 기자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취재해왔지만 교육 분야를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것도 외국어 교육 정책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공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방침이 아니라 실제 예산까지 편성된 정책이었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 시수를 늘리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잔재 정도로 생각했죠.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정책으로 포장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라니. 그것도 성인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지시를 받고 교육부로 향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정책 배경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문화 교류 증진, 미래 세대의 언어 역량 강화, 양국 관계의 심화 같은 표현들이 나열됐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정치적 판단이 교육 현장에 들어온 건 아닌가? 자료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살펴봤습니다.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계획이었죠.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재 개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까지 세부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납득이 되는 건 아니었죠. 며칠 뒤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거였어요. 결과는 82% 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응답자들이 정말 이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현장 취재가 필요했어요. 실제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죠.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 장비를 챙겨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낡은 건물들, 먼지 쌓인 도로, 여전히 발전 중인 도시의 모습. 학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으니까요. 교감 선생님이 나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내를 받아 3학년 교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잘했어요? 한국어였어요. 어린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교실 앞쪽에는 젊은 여교사가 서 있었어요. 칠판에는 한글 자모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노트에 무언가를 따라 쓰고 있었죠. 저는 교실 뒤편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든 동료는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카메라를 의식했지만 곧 수업에 집중했죠. 선생님이 단어 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과, 바나나, 우유. 아이들이 따라 읽었어요. 목소리는 천진했지만 발음은 서툴렀습니다. 수업은 40분 정도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객관적인 관찰자로 남으려 애썼죠.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기록하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복도로 나갔죠. 저는 담임 선생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좋은 기회.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러시아어나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어는요? 한반도 밖에서 한국어가 어떤 실질적 가치를 지니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은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이번엔 1학년 교실이었죠. 수업 내용은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간단한 문장 만들기, 자기소개 연습 같은 거였어요.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참여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하나의 과목일 뿐이었습니다. 수학, 과학, 역사와 다를 바 없는. 점심시간에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물었죠.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재미있어서, 케이팝을 좋아해서, 드라마를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론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오락 차원이구나. 일시적인 관심이 교육 정책으로 포장된 거구나. 사무실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 깨끗한 교실 환경. 화면 속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생각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몇 년이나 지속될까? 예산이 계속 투입될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한국어가 정말 필요할까? 동료 기자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은 나쁠 게 없다고 했죠. 저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다양성과 실효성은 다른 문제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을 다루고 있었어요.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죠.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미래 지향적 선택, 문화 교류의 확대, 청년 세대의 기회 증진. 듣기 좋은 말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 정책을 왜 저만 의심하는 걸까? 혹시 제가 너무 냉소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기자로서 제 역할은 표면 너머를 보는 거였어요. 누구나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요. 며칠 뒤 교육부 장관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공식 일정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준비했어요. 왜 한국어인가? 왜 지금인가?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장관은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문화 교류도 깊어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가 다양한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죠. 논리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건 외교적 판단일지도 모른다고.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선택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한류 열풍에 편승한 단기적 결정일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책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건지. 82%의 찬성이 진짜 국민의 의지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인지.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취재 노트에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왜 영어가 아닌가? 왜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인가? 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가? 이 선택이 옳은 방향인가? 답은 없었어요. 아직은.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후엔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1학년 교실이었죠. 학생들은 더 성숙했고 수업 내용도 깊어졌습니다. 문법, 독해, 작문까지 다뤘어요. 한 학생이 한국어로 짧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자기소개였어요. 이름, 나이, 가족 구성, 취미까지 유창하게 말했죠.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사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고등학생이 외국어로 이 정도 문장을 구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영어를 배운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어는 훨씬 짧았을 텐데 수준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웠냐고 물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6년째였어요. 6년. 그 시간 동안 한국어는 그 학생에게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도구가 됐을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어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요.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 구체적인 목표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왜 한국 회사냐고요.
학생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회사가 좋다고 하셨어요. 기회가 많다고요. 부모님이 말했다. 아이들과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정해준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죠.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교실마다 비슷한 풍경이었죠. 한국어 수업, 집중하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학생들은 왜 배우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들에게 이미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부모가 원했고 학교가 따랐고 정부가 지원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구조였죠.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왜 한국어를 원한 걸까요? 왜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였을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한 걸까요? 며칠 뒤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외곽 지역이었어요. 도심과 달리 시설이 낙후된 곳이었죠. 그런데 한국어 교실만큼은 깨끗했어요. 새 교재, 새 칠판, 새 의자. 수업을 지켜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를 몽골어보다 먼저 떠올릴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사물을 가리키면 한국어로 먼저 대답하는 거였죠. 그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어요. 언어가 사고체계 안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외국어가 아니라 제2 언어처럼 자리 잡은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걸요. 정치적 제스처도 아니었어요. 한류의 잔재는 더더욱 아니었죠. 이건 더 큰 판단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 방향을 정했어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학교가 아니라 국가가, 학생이 아니라 어른들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교실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몽골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한 걸까요? 어떤 미래를 본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선택은 가볍지 않다는 거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요. 그리고 개인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이뤄진 판단이라는 거요. 퍼즐의 윤곽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어른들의 결정이었다는 것. 그 결정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했어요. 어른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부모 세대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취재 대상, 부모들. 그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왜 자녀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 불빛 아래 수많은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건 한국어였어요.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었죠.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요? 답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학원 건물 밖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 몇 명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들 가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쳐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왜 부모들은 이 선택을 했을까? 영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 왜 한국어였을까? 저는 그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바트자르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왜 한국어를 보내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계산이 나오니까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계산. 감정이나 동경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저는 더 물었습니다. 무슨 계산인지. 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일자리가 보여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3년 일했는데 돌아와서 집을 샀어요. 그 친구 말로는 한국어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대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영어를 배워도 어디서 쓸지 막연하다고. 중국어를 배워도 중국에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다고 했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례가 이미 수없이 많다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영어는 꿈이고 한국어는 계획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꿈과 계획. 그 차이가 핵심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학원 앞에서,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안전의 의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어요. 자기 조카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냈다고. 그리고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그게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그냥 해고당했을 거라고. 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나라라고. 일이 안 풀려도 돈을 모두 잃지는 않는다고. 최소한의 선이 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을 이상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 꿈의 나라나 완벽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는 실패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나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부모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도덕이나 가치가 아니라 극도로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는 것.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었다는 것. 며칠 후 저는 한 부모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15명 정도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자녀를 한국어 학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러시아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고. 그곳은 돈은 벌 수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었다고 했어요. 규칙이 예측 불가능했다고. 반면 한국에서 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규칙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계약한 대로 보장받는다고. 또 다른 어머니는 중국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은 크고 기회가 많지만 몽골 사람이 거기서 자리 잡기는 어렵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해요. 몽골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선배들이 쌓아놓은 신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선택받는 거였어요. 그날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본 적 없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거기서 5년 일했어요. 그의 말을 믿어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고나 뉴스로 한국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직접 가본 사람들의 경험으로 판단했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하나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검증된 선택이 된 거예요. 저는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히 보였어요. 이 선택은 도박이 아니었다는 것. 회수 가능한 선택이었다는 것.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에르데네볼드. 35살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7년간 일하다가 몽골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어땠는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공평했어요. 저는 그 말이 궁금했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일한 만큼 받는 곳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계약서에 쓴 대로는 지켜진다고. 그게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지금 여기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갔다 온 게 후회되지 않아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엔 동경이 없었어요. 대신 확신이 있었죠. 자기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치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예측 가능해서였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실패해도 최소한을 지킬 수 있고 돌아와도 손에 뭔가 남는 곳. 저는 적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운다. 하지만 그건 언어 공부가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학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원장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는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보낸다고. 그리고 부모들이 묻는 질문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발음이 좋아지냐고 물었어요. 지금은 취업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문화에서 현실로, 동경에서 계산으로. 저는 학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졌을까? 한두 명의 판단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선택이 되었을까? 그리고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쌓였고 그 이야기들이 검증되었고 검증된 정보가 다시 다음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모험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 된 거예요. 저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부모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그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다. 책임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뭔가 명확해졌어요. 이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놓고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고 확인했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차가운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알면 되겠구나. 이 선택이 왜 여전히 유효한지. 유행이 지나간 뒤에도 왜 한국어가 남아있는지. 저는 학원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켜진 창문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장을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취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엔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흐름.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끝까지. 저는 그 후 며칠을 더 울란바토르에 머물렀습니다. 취재는 사실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지속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몇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 거리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가득했었죠. 카페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은 배우 이름을 이야기하고 드라마 줄거리를 나눴어요.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언제나 지나가는 법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가 이미 식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저는 다시 공립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학교였어요. 교무실에서 시간표를 보여달라고 했죠. 거기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주당 3시간.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정규 과목으로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수학 수업이, 다른 교실에서는 역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 교실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칠판을 보며 문장을 따라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드라마는 사라졌지만 한국어는 남았다는 것을. 열광은 식었지만 선택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사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에르덴바트. 32살의 젊은 교사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다고. 그냥 과목의 하나로 배운다고 했어요. 예전엔 아이들이 배우 이름을 물어봤어요. 지금은 문법을 물어봐요. 그 말이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문화에서 언어로, 소비에서 학습으로. 저는 학교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더 이상 유행이 아니구나. 이건 몽골 사회가 선택한 방향이구나. 다음 날 저는 다시 학원가로 갔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했던 그 학원 앞이었어요. 몇 년 전과 똑같이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들뜬 느낌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학원 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도 학생이 많나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진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예전엔 드라마 보고 온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부모가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주체가 바뀐 거였어요. 아이의 선택에서 부모의 판단으로, 감정에서 계획으로.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오랫동안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적어놓은 메모들,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가 남은 이유는 문화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라마나 음악은 이미 한 차례 지나갔어요. 새로운 유행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하지만 한국어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비가 아니라 준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산부에서 만났던 어머니 어요르마의 집이었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나요? 제 질문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계속 배워요. 이제는 제법 잘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정말 한국에 갈 거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만 있으면 선택이 좁아요. 한국어가 있으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 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여전히 평범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판단이 담겨 있는지. 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학원 간판들, 걸어가는 학생들, 손을 잡고 가는 부모와 아이.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어요.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한국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운 건 몽골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한국이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 안전, 질서, 신뢰, 존중. 그 모든 단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 밤 속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내일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해진 거리가 지나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꾸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되었죠. 몽골 사람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그 문장이 제 안에서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울란바토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교실에 앉아 있을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문장을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고 있겠죠.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지난 며칠의 기록,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 모든 걸 만든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취재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요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느끼기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취재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될 거라는 것을. 울란바토르 어딘가에서 아이들은 내일도 한국어를 배울 겁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의 미래를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선택 속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술도 경제도 문화도 아닌 사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